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은 뭐 쓰기 끝난 다음에 2시간 끝난 다음에 통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 후쯤에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료 시간은 일단 형식적으로 5시 45분 정도로 잡아놨어요. 근데 뭐 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만약 늦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적당히 탄력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시는 웬만하면 안 넘기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첫 이제 기출 JS 쓰기를 해보셨을 텐데, 이제 55회차로 선택을 했고, 네, 최근 8년치를 아무튼 랜덤하게 출제할 거예요. 변리사 기출로만 해서 랜덤하게 출제를 한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 회차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통상 당연히 연습 안 해오시고 쓰는 게 조금 더 취지에 부합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문제 변형은 네, 없습니다. 문제 변형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좀 이 기출 JS 할 때 아이디어 논의가 있었는데, 의견 주신 분들도 좀 있고 한데, 좀 문제를 섞어서 이제 조금 더 괜찮은 회차를 막 구성을 해보자, 뭐 옛날 회차든 뭐 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좀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해에 출제되었던 그 고유의 느낌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게 55회 때 실제 이거를 시험장에서 풀었던 사람들의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썼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이 기출 JS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화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요청하시면은 카톡방 통해서 전달 드릴 건데, 카톡방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준특허 검색하시면은 이제 기출 JS라고 있습니다. 네, 오픈 카톡방에서 준특허 검색하시고, 준특허 검색하시면 기출 JS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비번은 GS로 해놨어요. 네, 영문자로, 소문자로 GS. 그래서 준특허를 검색하신 다음에 기출 JS 방에 입장이 가능하다. GS이고, 그 다음에 네. 네. 아무튼 여기 들어오시면은 화면 자료는 사실 그냥 설명 편의상 만들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굳이 원하시면은 아무튼 카톡방 요청하면 매 회차별로 다 전달 드린다. 네. 그리고 이거는 문제 풀이 과정을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도식화. 그래서 문제지가 있고, 이제 문제지를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그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답안 작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단계가 더 중요한 거죠. 답안 작성은 사실 문제를 푼 그대로 이제 답안에 이제 글로 이제 나타낼 뿐인 거고, 논점이든 결과든 여기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다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안지 또는 머릿속에 일단 결론을 먼저 도출하는 거죠. 뭐 기각이면 기각, 뭐 진보성 부정이면 부정, 이걸 제일 먼저 도출하는 거고, 그 결론 도출을 위한 조문 판례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내가 뭐 기각심기에 나가야 되는데, 뭐 무효심판 뭐 관련 법조문이라든지 무효사유 관련 법조문, 뭐 관련 뭐 진보성 판단 법리 판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먼저 도출한 다음에 이제 조문 판례를 이제 떠올리는 게 순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리 흐름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론 쓰고 이제 사안 쓰고, 일반론 쓰고 사안 쓰고, 이 형태로 갔잖아요. 일반론이라면 법조문 판례 쓰고 사안 쓰고, 법조문 판례 쓰고 사안 쓰고, 이 기본이죠. 그래서 논리 흐름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논점이 여러 개다 하면은 이제 A 논점에 대해서 일반론 쓰고 사안 쓰고, B 논점에 대해서 일반론 쓰고 사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 흐름 정리. 강약 조절도 이제 초안 작성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논점, B 논점이 있을 때 A 논점이 더 강하다 하면은 뭐 초안 작성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적어야 된다. 법리도 두껍게 적으면 좋고 B는 좀 약하게 적을 것이다. 네, 요게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 들어가야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시간 조절이나 출제의도 파악이나 완급 조절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뭐 내가 뭐 통상 이제 36분, 24분, 36분, 24분. 내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잡았다 하면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제 초안 작성 시간은 뭐 8분을 쓰겠다, 뭐 10분을 쓰겠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간 조절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 출제의도 파악은 뭐죠? 내가 이 결론을 쓰고 이 조문 판례를 썼는데 이제 답안 작성 들어가기 전에 진짜 출제자가 이걸 쓰라고 하는 게 맞는가? 이거를 문제 전체로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은 뭐냐면 내가 아는 내용은 이 정도 깊이까지 있는데 문제에서 그 깊이까지 쓰는 걸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얕은 수준으로서 그냥 법조문 치고 사안 포섭을 하는 걸 원하는 건지, 그런 거 완급 조절해야죠. 어떻게 하죠? 주어진 사실관계, 그다음 배점, 다른 논점과의 관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풀이는 섬세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섬세함은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IQ로서 뭐 있으면 뭐 쓰고 뭐 있으면 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여기 단계에서 한 거고 그거를 완급 조절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문제풀이 단계예요. 그리고 이 완급 조절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오답 노트 여기에 빅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까지다. 더 깊다. 아니면 뭐 새로운 거를 제시해서 나한테 추론을 하라는 거다. 이것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거 다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답안 작성에 들어간다 하면은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쓰고 싶은 것만 내 위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거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뭐 1이 있으면 1 쓰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그치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사후적으로는 오답 노트에 정리하죠. 오답 노트에 어떻게 정리하죠? 뭐가 있으면은 뭐가 주논점인지 한번 검토를 더 해보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것도 논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보자 하면서 오답 노트를 남기죠. 근데 오답 노트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이 문제 전체의 사실관계 묻는 법 배점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써야 된다. 저기까지 써야 된다. 그게 동물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간에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통상 시험장에서도 잘 푸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평소에 내가 공부하는 걸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거, 이 작업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문제 읽고 그냥 적당히 이거 써야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게 진짜 복합적으로 이제 다 작용을 해서 이제 동물적인 감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답안 작성. 초안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곧바로 답안 작성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답안엔 뭐가 쓰이는 거죠? 목차, 법리, 사안, 결론. 법리는 뭐죠? 조문이나 판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이미 여기서 문제풀이 단계에서 모든 게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지 라고 끝나면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옮기는 작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네, 괜찮아요. 진짜 고수들은 답안지를 쓸 때 오히려 심적으로 편하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빨리 다음 문제 풀어야 되는데 또는 이따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왜냐면 여기서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상태니까. 근데 여기서도 사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죠.
뭐죠? 시간 조절 들어가야 되고, 분량 조절 들어가야 되고, 가독성 관리해야 되고, 논리 흐름 조절,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은 여기서 작성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긴 하죠. 의식적으로, 아, 이거 내가 좀 너무 길게 늘어지는데, 아, 이거 조금 끊어야 되겠다. 이거 끊다가, 여기서 이거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수정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수정 작업들은 사실 답안 작성할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 암기가 빽빽히 되신 분들은 답안 작성할 때 굳이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냥 쓸 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안 작성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제 탁장의 시계나 이런 걸 보면서 시간 관리하면서 적당히 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머리를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기서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건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답안 작성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죠. 네, 그래서 이때 게임이 끝나면 암기가 돼 있으면 총알로 여기 다 바르는 거죠. 뭐 쓸지 이미 정했고 사안포서 어떻게 할지 이미 다 결론이랑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의 육체적 노동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제, 그리고 가독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평소에 하는 게 있고 실제 답안 작성을 하면서 관리하는 게 있죠. 평소에 하는 건 뭐죠? 내 답안의 타입을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거 글씨체 바꿔가지고 어떤 게 제일 이쁜지 뽑아야 되는 거죠. 이건 평소에 가독성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쓰면서 가독성 관리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뭐 끝에 1cm 딱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글을 쓰겠다 하면 이 칼처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칼처럼 조절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요 정도면은 글을 빨리 쓰고 여기 좀 글씨 붙여 쓰고 요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오히려 이제 머릿속으로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쁘게 써야지. 네, 이쁘게 써야지가 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아무튼 도식화를 해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은 답안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다. 문제를 잘 풀면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게 그냥 답안 작성 과정이다. 답안 작성 과정에서는 특별한 생각이 필요가 없다. 암기가 돼 있으면은 그냥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옮기는 것 뿐이다. 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력이 다 다르실 거예요. 실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진짜 공감을 하실 거고, 난 아직 암기가 부족하고 문제를 잘 못 풀고 답안 작성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문제 풀이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답안 작성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획을 안 짜고 여기서 이제 남들이 쓰기 시작해서 들어갔다 하면은 답안이 중간에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네, 문제 풀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답안 작성 스킬 뭐 있죠? 답안 작성 스킬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전주의 했을 때 답안 작성 스킬은 약간 유니콘과 같은 거다. 왜냐면 동차 때 이제 뭐 기득 형 누님들이 뭐 답안 작성 스킬 막 이런 얘기 강사들이 할 때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의 답안 작성 스킬은 있어요. 뭐죠? 내가 여기서 문제 풀이한 거를 얼마나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법조문이나 논리 흐름이나 이런 걸 탄 거를 얼마나 깔끔하게 전환하는지. 이게 사실 진짜 답안 작성 능력인 거고 답안 작성 스킬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끝나는 거죠. 초안 작성 머릿속에서 하던 이때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쿠세가 있죠. 뭐냐면 기교. 답안 작성할 때 뭐뭐뭐 하면서 타이틀 옆에 이제 뭐 적극 소극 이런 걸 좀 단다든지, 아니면 판례에서 이제 쌍따옴표 친다든지, 결론에 쌍따옴표 친다든지, 뭐 이런 중요 키워드들 뭐 쌍따옴표 치는 거, 이런 거는 약간의 쿠세인데 이게 뭐 대단한 스킬 같은 건 아니죠. 사실 이건 언제 하는 거죠? 쌍따옴표 치고 이거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2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다 풀고 5분 정도 남았다 하면은 이제 보론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문제 1부터 가가지고
중요 키워드에 쌍따옴표 치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럼 쭉 16페이지 돌리면은 이제 답안지가 5분 만에 키워드가 이제 다 보이게 바뀐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쿠세죠. 네. 그래서 그 쿠세는 사실 내가 문제를 잘 푼 이후에 그걸 보강을 하는 것이지, 저는 답안 작성 스킬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왕이 왕관을 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거지 같은 답안을 써놨는데 답안 작성 스킬이 이건 상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점수가 오르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돋보여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 스킬이라는 것은 왕이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보스, 왕은 누구냐? 왕은 어떻게 결정되냐?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출제 의도에 맞게 강약 조절, 완급 조절해서 거기서 유도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잘 따랐다. 거기서 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답안도 통상 이 사람들이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이제 쌍따옴표 치든 적극 소극을 쓰시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기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잘못이 어디 있는 경우가 많냐면 이 빅데이터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너무 자료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아는 걸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모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균등론 나오면 내 균등론 모든 지식을 보여주고 싶고, 간접침해 나오면 간접침해의 모든 지식을 다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문제의 사례집이든 교수님들 문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떤 출제 의도로 어떤 문제를 낼 때 다 그걸 물어보는 방식들이 비슷합니다. 아, 여기까지 써라. 아, 이걸 위주로 써라. 이런 게 읽히게 되면은 이게 빠르게 늡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실력이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은 뭐냐면 많은 문제와 그거에 대한 답안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느는 거죠? 섬세함이 늡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 마스터예요. 이론 마스터는 뭐 기본서 다 외웠다, 판례집, 뭐 원문 다 외웠다, 사안포수 다 외웠다. 그런 사람들도 다양한 문제별로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이거 강약 조절, 원점 조절을 안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답안 쓰면은 그 사람들 이제 이상한 답안 쓰고 이제 욕하겠죠. 나는 아는 게 많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원인은 보통 이 빅데이터, 많은 문제와 답안을 보는 거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볼 때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거 문제 보는 방법이 세 가지죠.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목차 잡고 답 보고 할 수도 있고, 풀답안 작성하고 답 보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목차 잡고 답 보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문제 보고 바로 답 보는 것보다 목차 잡고 답 보는 게 좋죠. 시간은 조금 더 들지만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으로 타격을 받죠. 이것도 써야 됐네.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은 장기 기억으로 조금 더 빨리 전환되죠. 근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오답 노트로. 내가 이거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득점자들, 합격자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 내가 실제 시험에 써먹을 부분들을 되게 짧게 잘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그런 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풀답안 작성이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좋은 점, 장점. 풀답안 작성은 이 동물적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 때든 답안을 작성할 때든 이 섬세함, 이 완급 조절, 강약 조절을 하거든요. 문장을 구사를 하든 사안포섭을 어떤 식으로 떨어뜨리든 목차의 전개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든, 그거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목차를 그냥 혼자서 잡고 그냥 답을 본다? 그걸로서는 이 동물적 감각이 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보고 답 보고든 목차 잡고 뭐 답 하지만 우리가 풀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은 이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순간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이 답안 작성하는 내 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그 교보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강사님들 GS 다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실제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작년에 들어갔던 재작년에 들어갔던 재재작년에 들어갔던 그 교수님들 돌고 돌아서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동물적 감각을 키우려면 강사의 문제 답안으로 키우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GS로서 할 수 있는 것의 진짜 본질은 사실 최신 판례 같은 거 좀 챙기고 최신 논점들 챙기는 거지 이런 동물적 감각을 키우려면은 교수님들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네, 이렇게 아무튼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뭐 문제풀이 과정 적당히 설명드렸어요. 첫날이니까 OT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네, 혹시 그 오답노트 정리자료 나갔죠? 네, 오답노트 정리자료 저거는 사실 사례 강의 때 나눠드리는 보충 자료인데 기출 GS 때 나눠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같은 기출이니까 오답노트가 포함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눠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오답노트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일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이 일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60회 합격자들 중에 나름 네임드들만 걸쳐 뭐 좀 추려가지고 괜찮은 합격자들을 추려서 그분들의 당해년도 오답노트를 전부 취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60회 합격자 분들의 그 오답노트를 59기 분한테 정리 취합을 일단 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만 적당히 검수를 봐서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보면은 양이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엔터를 많이 쳐놨어요. 엔터를 많이 쳐놨는데 제가 한 부분은 뭐냐면 제 준특허 사례집 상하에서 제가 사례 강의를 할 때 강평을 하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포인트들은 이렇게 사안 포섭을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합격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사례집 푸신 분들 대부분 오답노트 다 여기 포함이 돼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구별을 해놨죠. 제 거는 전진해서 배치를 해놨어요. 왜냐면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많이 써놨고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뤄놨고 그리고 이 합격자분들이 작성한 오답노트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더 정밀하게 이 섬세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발췌독을 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오답노트를 보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뭐 여러 개의 항목이 있어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1, 2, 3 뭐 해서 이제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펜으로 내가 공감이 된다는 걸 먼저 체크를 하세요. 네, 빨간색 펜으로. 그 공감이 되는 걸 체크를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아직 내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감이 되는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량이 늘어나면 사실 모든 내용을 거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왜 합격자들이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지 실제 실수를 해본 사람들은 더욱더 공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내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체크해놨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실수하지 않는 거를 체킹하세요. 나는 이런 실수는 안 해. 난 이런 실수는 안 해. 해서 제끼는 거죠. 2차 필터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실수하고 공감이 되는 것들만 이제 선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0페이지인데 생각보다 GS 전마다 후루룩 보면은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기초로 해서 뭐 나만의 오답노트를 이제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감이 되는데 내가 뭐 이거는 나도 실수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옮겨 적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이거 통으로 보실지. 왜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의 모든 실수를 방지할 정도로 촘촘하게 잘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놔가지고 이게 60개 합격자 한 분이 작성한 게 아니라 8명이 작성을 한 빅데이터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요. 그럼 보면은 와 별걸 다 작성해놨네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자체로 자기 오답노트 활용하실 분 해도 되는데
그치만 그래도 자기 오답 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오답 노트에 이거 옮겨서 뭐 적으시든 뭐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 파일은 죄송하지만 전달을 드리지 못하고 PDF 파일까지만 전달을 드릴 수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유형. 파란색은 족밥이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거 시점은 7월달 시험장 기준으로 제가 색깔을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A급, B급 족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딩 케이스 족밥이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뭐 3년 이내 탑10 족밥이다. 네. 그 다음에 단문 문제에서 뭐 특허의 정정, 재심사 거부시 모든 단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A급 단문들은 족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70%가 해결이 됩니다. 70%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30%는 뭐냐 하면은 최근 트렌드 문제, 외국 판례라든지 최근 논의라든지 이런 거, 최근 세미나, 뭐 교수님들 관심 있는 거, 갑자기 나 모르는데 툭 튀어나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논점 응용 문제, 특수 절차 조치 문제. 그래서 논점도 진짜로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상황도 진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가정해서 모든 조치를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하는 그런 거. 이것은 대비가 불가능하다. 여기 있는 것들은 파란색은 대비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근데 노란색은 사실상 대비가 어려운 애들이다. 네, 그 다음에 짱돌, 지역적인 법조문 문제. 법전은 있지만 사실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죠. 네, 그 다음에 교수의 고민사항을 갑자기 이제 자기가 평소에 연구를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툭툭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은 성실함으로 소화가 가능하다. 이거는 자신의 선택 문제입니다. 자신이 7월 전까지 이거는 마스터한다라고 계획을 잡아놓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A급, B급 매번 전통적인 A급, B급 뭐죠? 모인 출원,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간접침해, 이익제도, 침해 판단, 권리자 조치, 제3자 조치에서 일반적으로 매번 이제 사실관계만 바뀔 뿐 논점이 똑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놓는 게 좋죠. 얘네들 잡을 때는 사실 기출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GS 문제 같은 경우 강사들이 기출문제랑 유사하게 많이 내려고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개발세발 내는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통적인 A급, B급에 익숙해지려면 사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학습함이 바람직한 거고, 그 다음에 리딩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매번 보는 거죠. 뭐 프린터 카트리지 사건, 반도체 연마 패드, 반제품 수출, 녹다운 수출하면서 매번 튀어 나오는 그 A급 판례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사실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그 중요 판례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실시료 반환 청구라든지 뭐 장래 실시 예정이라든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들이죠. 네. 얘네들은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판례라도 툭툭툭 계속 던져지죠. 네. 그 다음에 단문 문제는 너무 양을 넓히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뭐 특허의 정정 제도 해서 정정 심판의 정정 청구 비교하시오. 그 다음에 재심사랑 거부시 오늘 나왔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하면은 그래도 A급은 안정권으로 들어가신 거고, 여기서 넓힌다 하면 사실 저는 단문 문제 넓히는 것보다는 최신 판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단문 문제는 나오더라도 진짜 10점, 20점 이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쏟아 에너지가 있다 하면 최신 판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들, 그래서 탑10 판례들, 그 다음에 파기환송 사건들 특히 더 봐서 이제 이 판례들이 어떤 법리를 판시했지, 이 법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안을 해결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바로 자산인 거죠. 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점 응용 문제, 특수 절차 조치 문제, 이거는 사실 순발력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 조치는 여기서 배웠지만 상황별로 이제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발력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 최선인 거고, 그때 내가 최대한 누락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사실 이게 실효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어떤 조치를 이제 검토를 했으면은 법조문을 이제 특허법 1조부터 232조까지 1분 만에 스캐닝을 하세요. 1분만 딱 투자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쪽까지는 검토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문 스캐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최대한 이 기본적인 거를 베이스로 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쓰되, 법조문 한번 더 체킹을 해서 누락하는 거 최소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제풀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 현명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파란색들은 아무튼 성실함으로 소화가 가능하다. 물론 이 성실함이 엄청 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7월 달이면은 시험 들어가기 전엔 그래도 A급, B급이나 뭐 중요 판례들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없긴 외웠어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일단 알고 들어간다. 성실함으로 일단 최대한 승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순발력과 차분함이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뭐죠? 얘네들은 대형 GS에서 A급으로 찍히지 않는 이상 해당 문제 자체로 인해 당락에 영향이 없다. 민특상 전부 공통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매년 입증이 되죠. 네, 그래서 뭐가 남들 모르는 게 뭐가 있었다 해도 그거 잘 적은 사람이랑 안 적은 사람이랑 실질적인 차이가 시험 점수로는 잘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거 모르고 적은 사람들도 고득점에 사실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마인드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모른다. 이거 당연히 장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인드를 관리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게 성실함으로 소화 가능한 영역에 영향을 엄청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S를 왜 푸냐 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GS를 푸는 거죠. 애매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성실함으로 소화 가능한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GS의 본질이죠. 뭐냐면 내가 그냥 단순히 암기한 걸 써본다 하면 사실 집에서 혼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 와서 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려고 여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 풀이 연습은 뭐냐면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요거를 내가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모르는 게 있더라도 기본 법리로 항상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를 좀 전체적으로 이제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좀 잡으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종 단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기본 문제, 전통적인 A급, B급 리딩 케이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여기서 제일 막강한 게 뭐죠? 오답 노트죠. 네, 왜냐면 얘네들은 사실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시험 보기 전에 그 오답 노트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절대 논점이 쉴 틈 없이, 빠져나갈 틈 없이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얘가 제일 든든한 친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설 전부 끝났고 문제 1번부터 이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PCT 관련 문제죠. 설문 1, 2, 3, 4가 있는데 설문 1번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GS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기가 풀답안은 그냥 혼자 작성하러 연습차 나오는 거지 해설을 들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시간 효율적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사례 강의가 있고 기출 GS가 있는데, 사실 사례 강의보다는 조금 더 뭔가 보완점을 두고 기출 GS를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냥
뭐 답안 보고 나 스스로 자체 피드백이 가능하고 특별한 이론 같은 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풀답 작성하고 제출하고 자기 가서 민소를 더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나는 내가 여기서 좀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좀 들으면서 이제 챙겨가지고 이런 실수를 어떻게 막을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글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이거는 아무튼 8회차 동안 하면서 뭐 3회차부터 심심하다 하면은 가셔도 되고, 아무튼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뭐 한 번도 풀어보신 적이 없어서 뭐 본 적도 없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강평 듣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고, 설문 1번은 단문이죠. PC 출원의 영어 원문과 최저 국어 번역문 법적 지위. 222. 이게 원문주의 근거. 222. 그 다음에 215. 네. 이게 그 법적지 국어 번역문의 보정 간주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 아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냥 적당히 양 늘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 원문의 지위 어떻게 되죠? 최명도의 지위 갖는 거고, 이거 국어 번역문의 지위 어떻게 되죠? 명세서 도면의 지위, 보정서의 지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은 나머지는 사실 교수님들 특별히 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저는 답안 작성할 때 그래도 이 당해년도 회차 때 솔직히 이 문제를 보고 그때 이 문제 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문제 1번에서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PCT 5년 주기에 걸리는 해여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했을 텐데,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문제가 생각보다 빽빽해가지고 다음 장까지 넘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압박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험가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원문은 이제 최명도 지위,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은 이제 그 명세 도면 지위. 근데 이게 배경이 있었어요. 2015년 때 국어 번역문주의에서 원문주의로 전환이 된 그 개정법이 그 적용이 되는 타이밍인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법 및 문제점, 개정법 및 타당성 이 부분을 답안에 적고 갔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 법적 지위, 옛날에는 이제 국어 번역문주의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국어 번역문 자체를 최명도로 봤었어요. 국법상. 근데 이제 2015년 개정법 이후에는 영어 원문을 최명도로 보는 것이죠. 그 근거 조항이 뭐죠? 네, 요거 200조의 2항. 네. 그 다음에 이거 국어 번역문은 이제 명세 도면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적고 밑에 영어 원문 법적 지위랑 국어 번역문 법적 지위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안 적으셨다 뭐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안 적어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양 늘리려면은 여기 부분을 이제 두껍게 늘릴 수 있죠. 어떻게 늘릴 수 있죠? 이 영어 원문을 가지고 확선의 지위를 판단을 해야 된다. 최명도니까. 그 다음에 뭐 보정의 범위도 이거 최명도 기준 지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뭐 국내 우선권 주장 할 때도 이거 영어 원문 최명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양을 늘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은 보정서 지위, 명세서 도면의 지위니까 이게 등록 후에 이제 명세서 도면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국어 번역문에 써져 있는 게 심사 대상 명세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이후에 보정이 또 국어 번역문 제출 이후에 보정도 가능하죠. 명세서 도면 보정. 그때는 국어 번역문도 신규 사항 추가 금지 47조 2항 후단의 판단 기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늘릴 거는 사실 세고 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양을 늘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국법 및 개정법을 통해서 양을 늘려도 되고, 그 다음에 양을 늘릴 게 없다 하면은 더 상위 개념, 국제 출원 의의 잡고 뭐 국내 출원 간주, 뭐 이런 일반론으로도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 100점, 5점 채우는 거, 5점 채우는 거, 이거는 사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걸 실제 쓰는 과정에서는 이 5점 채우는 게 엄청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머리를 쓰면서 이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봐봐요. 고수분들은 이거 안 들어도 상관해요. 네.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네. 아무튼 설문 2번. 설문 2번은 영어 원문과 이제 최종 국어 번역문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 원문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국어 번역문만을 근거로 해서 고정을 인정했다. 이거는 위법한 거죠. 네. 적법하냐면 위법한 거고, 왜 위법한 거죠? 고정의 신규 사항 추가를 잘못 판단한 거죠. 47조 2항 전단을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특례 규정이 뭐죠? PCT일 때 208조 사망사항. 네, 이게 특례 규정이죠. 이거 뭐 하는 거죠? PCT 출원 시 국제 출원 서류를 최명도로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수정 조항들이 달려있죠. 결국에 실세 조항은 뭐죠? 이건 수정 조항인 거고, 실세 조항은 47조 2항 전단인 거죠. 그래서 이걸 풀 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일단 보정 관련 문제니까 47조를 먼저 적고 답안에 떨어뜨리는 게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점이 5점이니까 일단 우리가 특례 규정 가기 전에는 일반 조항을 적으면서 빌드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보정 의치지 47조 적은 후에 신규 사항 추가금지 47조 2항을 적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해 당시에 특수성이 있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특허 출원 보정 특례라고 해서 종례는 국어 번역문이랑만 비교하면 됐어요. 국어 번역문이 최명도니까. 근데 개정법에선 원문주의로 바꾸면서 영어 원문이랑도 이제 비교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208조 관련 조항이랑 해서 함께 적어 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점 채우는 건데, 심사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뭐 부적법하다,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례 규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반 법조문을 먼저 깔고 특례 규정을 그 밑에 까는 게 순서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이제 어떤 PCT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반 조항, 일반 출원 기준으로 먼저 잡고 그 밑에 이제 특례 규정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특례 규정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본서 볼 때 뭐 공지의 주장 특례 규정이다 하면은 30조 적고, 그 다음에 공지의 주장 특례 규정 적고, 뭐 변경 출원 특례 규정이다 하면은 뭐 53조 적고 특례 규정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답안을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죠. 심사 청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계속 자기가 만약에 간과를 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메모로 남겨야죠.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결국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문 3번. 이게 당연한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실수를 한 다음에 그걸 메모로 남겨놓으면 그 메모를 나중에 봤을 때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하신 분들은 항상 다 적어두세요. 네. 여기서 무효심판 청구 취지와 이제 청구 이후에 요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상황인지 일단 봐야죠. 봐야 되는데, 무효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부, 본안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적부에서는 특히 청구인 적격,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 보니까 갑이 을한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 다음에 을은 A 플러스 G라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을은 병이랑 함께 무효사유를 조사했다. 여기서 스마트폰 거치대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을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왜 거치대 조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단 순서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판매하는 사람이 왜 거치대에 대해서 선행 조사를 하고 있을까 하면은 그건 모릅니다. 네, 그거는 알 수 없죠. 뭐냐면 지가 나중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무효시키려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겠죠. 근데 지금 거치대를 지금 병이랑 함께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써먹죠. 뭐죠? 원래는 신규 사항 추가만 가지고도 무효 심판을 작성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걸 가지고 을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이 스마트폰 거치대를 뭐 실시할 예정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행동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효 사유를 내가 한 가지 루트로 갈지 아니면 두 개, 이제 그 진보성 위반의 무효 사유도 같이 청구할지, 이걸 고려하는데 고려 요소로 내가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죠. 만약에 나는 신규 사항 추가만 적겠다 하면은 이거 조사했어도 이런 사실관계는 무시를 해버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거 진보성 위반도 같이 무효 심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양쪽의 사람이 다 있다고 할 때 누가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쓰는 게 낫다. 네, 왜냐면 틀린 말을 아니까. 왜냐면 무효 심판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불이익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고,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장래에 제조 판매할 자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불분명하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항 1의 무효 사유 검토, 청구항 3의 무효 사유 검토. 여기서는 신규 사항 추가, 그 다음에 청구항 3은 이제 진보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지문에 압박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건 잘 찾아내는 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B랑 G랑 그래도 알파벳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맨 처음에 원문에 없었던 건데 그 이후에 추가된 거네, 이 정도는 사실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규 사항 추가 문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죠? 원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 근데 명시적으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거에 대해서 보통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뭐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특이했어요.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신규 사항 추가 문제가 된다 하면은 그냥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특별히 보이지 않으니 신규 사항 추가다, 이렇게 관용어구로 사실 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A 플러스 B는 진보성이 흠결이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G로 보정을 하니까 진보성이 충족이 돼서 등록이 되었다라는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이 G라는 게 이 원래 있었던 거와의 관계에서 이게 별 득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거나 그런 수준은 넘어가고 심사관도 이걸 통해서 진보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다, 뭐 납득을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명시로 기재되는 사항도 아니고 원래 있었다고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확률이 더 높겠죠. 네, 뭔가 기술적 특징이 있는 애니까. 그래서 이거 사안 포섭할 때 이 부분을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항 3 무효 사유 검토, 이것도 그 당시에 시험 끝나고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신규성 문제냐 진보성 문제냐, 신규성에서 상하이 개념 낸 거냐 아니냐 막 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거 당연히 강사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검토위원들을 어떻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알아냈죠. 그때 당시에 출제 의도는 이건 신규성은 있고 진보성이 문제가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라는 게 있고, 이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거랑 느낌이 다르죠. 대문자로 나온 거랑 소문자로 나온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에서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이게 구성이 상이한 걸로, 포함 관계가 아니라 상이한 걸 전제로 해서 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아무튼 파악을 했고, 이 이후에 교수님들이 특강을 할 때마다 그거 얘기를 해줬죠. 알파벳만 가지고서는 이제 상하이 개념을 따질 수는 없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이 개념이 이제 소문자로 제시가 되고, 여기에 뭔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닐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판단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문자로 나왔을 때는 하위 개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항상 하위 개념이냐 하면은, 문제 전반적인 그 출제 의도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IQ로 이렇게 나오면 상하위 개념, 저렇게 나오면 상하위 개념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네, 요거까지 아무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일단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네, 대문자로 나와서 이건 구성이 달랐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능식 청구한 법리를 또 써주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수단 하면은 이제 기능식 청구한 자기가 이제 오답 노트에 이제 남겨놨으니까 하는데, 그거 언제 쓰는 거죠? 기능식 청구한 법리? 논점이 언제 되죠? 기능적 표현이 청구항에 있고, 네, 여기서 기능적 표현이 청구항에 있나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수단 자체가 기능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단은 어떤 그냥 빈 깡통에 물건이라는 게 있다, 이런 뜻인 거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파지 수단, 결합 수단, 완충 수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기능적 표현이죠. 파지, 결합, 완충. 그래서 두 물체의 상호작용을 표현을 했다 하면 기능적 표현인데, 여기서는 사실 수단이라는 것만으로 이걸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로 이거를 그러면은 기능식 청구항 법리를 써서 결론이 달라질 만한 해석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기능식 청구항을 쓸 때는 넓게 보냐 좁게 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뭐 신규성, 진보성 판단이 달라진다든지 문헌침해, 균등침해 판단이 달라진다든지 그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C, C1, C2 얘네들을 구성으로 잡고 일단 상이하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냐면은 C랑 C1, C2 하면은 얘네들은 실적 동일, D 정도는 나와야지 구성이 상이한 거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뭐냐면은 일단 구성의 표현이 다르면, 일단 우리는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구성의 표현이 다르면 일단 상이한 구성으로 전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실질적 동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을 때 실질적 동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죠? 주지간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 최소한 주지간용 기술이라는 건 안 주더라도 이게 효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실질적 동일로 포섭을 할까 말까인 거지, 그냥 단순히 표현이 다르게 나왔다 하면은 일단 얘네들은 상이하다라는 전제로서 신규성을 인정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태도다. 물론 배점이 이게 30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동일을 써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일단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신규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풀면 되고, 진보성을 언급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죠. 심사든 무효심판이든 사실 신규성만 특허 요건이 아니라 진보성도 특허 요건인데, 신규성을 괜히 많이 검토하기보다는 진보성을 넘어가서 관련 판례들을 적을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아무튼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서 증거자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방식 위반 보정명령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출원일 변동이 있나요? 하면은 출원일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보완명령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출원일 변동은 없다 하면은 선행기술 적격에서 증거자료 2는 날라가죠. 증거자료 1만 남죠. 그래서 얘를 통해 신규성이 인정되고 진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안 작성해야죠. 여기까지는 문제를 내가 푼 거고, 이제 실제 답안 작성을 할 건데, 10점을 어떻게 쓰지? 한 페이지하고 3분의 2 정도 적어줘야 되는데, 네, 16페이지, 여러분들 16페이지 적나요? 아니면 20페이지 적나요? 요즘에 뭐 답안 양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어떤 풍조에서 생긴 거냐면은, 사실 저는 여기 수험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약간 고득점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가 200명이 있으면 고득점자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수기를 받고, 고득점자들만 뽑아서 영상 같은 걸 찍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타클래스 찍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양도
그 사람들 당연히 질은 당연히 뒷받침이 되는 거고 양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실력가들이에요. 질과 양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질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면은 양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기가 문제를 풀 때마다 삑사리가 전혀 안 뜬다. 나는 웬만하면 출제에도 잘 안 벗어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자신감 있게 좀 이제 문제풀이 빨리 하고 답안 작성 양 늘리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강약 조절이나 완급 조절이나 결론 틀리고 법리 쓰는 거 틀리고 막 이러신 분들은 문제풀이 시간을 증가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많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양보다는 질이 당연히 먼저다. 이거를 절대 명심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양이 적다.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양이 적어도 16페이지만 진짜 아트하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16페이지 아트하게 쓰면 과목별로 1등 찍을 수 있을걸요? 이 사람들도 과목별로 이제 뭐 특허 1등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잘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22페이지 적고 뭐 20페이지 막 적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강사 입장에서 그 사람들 맨날 답안 어떻게 썼는지 사후적으로 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삑사리 은근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양으로 승부 안 하고 차라리 양을 더 쓸 시간에 답이나 틀린 거 쓰지 않고 논점 미탈 안 했잖아요. 점수 더 높았을 수도 있을걸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초고득점자들을 봐도 답안의 섬세함이나 그 강약 조절, 완급 조절에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면 그 압박적인 상황에서. 근데 아무튼 우선순위는 아무튼 질이다. 네, 이거를 명심하시고 양에 절대 승부 보지 말고 옆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하면은 무효심판. 이거 일반론 해서 뭐 의취지에서 133조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인 거고, 여기서 물어본 게 뭐죠? 청구 취지 작성이랑 뭐 청구 이유 작성, 무효심판 청구서를 뭐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목차 중에 무효심판 청구서 작성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구서 작성에 이 양을, 이게 준원점이니까 이걸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사실 여기 안에 녹일지 아니면 이걸 검토한 것처럼 내가 판단한 것처럼 앞으로 뺄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빼는 게 내가 뭔가 문제를 푼 티가 더 잘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서 각각의 그 청구항별로 하자를 적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잘 적은 거예요. 이 내용, 법조문이나 이런 내용들 여기 적는 거. 근데 무효심판 실제 청구할 때 뭐 신규성, 진보성, 의취지 이런 거 안 적거든요. 신규성, 진보성, 의취지 당연 전제로서 그냥 무효심판 이게 왜 신규성 위반인지 왜 진보성 위반인지 이 내용들을 적지, 이거를 적으려면은 이걸 상단에 빼는 게 좋겠다라고 순간 저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신규사항 추가 관련 일반론은 어차피 앞에 적었으니까 적을 필요 없는데 이 부분을 적으려면 위로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각자 같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 의취지를 여기에 적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으셔도 뭐 논리적으로 틀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통상 잘 안 적는다. 네, 청구서 안에는 잘 안 적는다. 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사유 검토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G가 이제 원문에 없었는데 추가되었다. 이 부분에서 47조 2항 전단 위반의 하자가 있다. 검토해 주시고, 청구항 3회 무효사유 검토에서 신규성, 진보성, 의취지에서 29조 1, 2항. 이것도 사실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들 있죠? 어떤 강박관념이 있죠? 신규성, 의취지 29조 1항, 진보성, 의취지 29조 2항. 항상 쪼개서 적는다. 이러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강박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이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29조 1, 2항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사실 그 다음 설문에 적어도 상관없죠. 설문 4에 적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게 있기만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적었나 한번 이쁘게 적었나 볼까 하고 그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측면은 많이 파괴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강사 답안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냥 좀 잘 보존해서 적으려고 형식을 갖췄지만,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날릴 수도 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순간순간 날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동물적인 감각을 할 때, 그러니까 형식을 파괴할 때 실력이 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을 다 지키려고 하면서 의취지 적고 사안 적고 의취지 적고 사안 적고 막 이렇게 법주문 적고 사안 적고 법주문 적고 사안 적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배울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나중에 내 답안 작성의 자유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형식을 파괴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출원일 확정, 선행발명 확정. 네, 공통사실관계에서 이 부분을 제시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는 목차로 좀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 보면은 뭐 진보성 위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무효심판 청구서 작성에서 청구 취지 부분 네, 1사망 무효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청구 이유의 요지 이해관계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가 집중적으로 없는데 원칙이란 소리는 뭐냐면 무효심판은 청구항별로 심판물이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물 이론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의 청구가 병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부는 각자 따져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항이랑 3항 대해서 1항은 현재 실시 중, 3항은 뭐 장래 실시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쓸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3항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자기 마음이요. 근데 여기 청구서 내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죠. 나는 3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쓰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쓰려면 여기 위에서 사실 뭐 이해관계 검토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인정이 된다는 쪽으로 작성이 되는 게 글의 그 서류의 서식상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무효사유도 이제 1항 아까 검토한 거 47조 2항 전단 그 다음에 3항은 네, 진보성 위반 29조 2항 위반 해서 적어주시면은 네 이게 아무튼 저도 이거 답안 적을 때 이게 베스트인가를 생각을 할 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 답안을 하나 적을 때 답안을 한 5가지 타입으로 해서 이게 날까 저게 날까 이게 날까 저게 날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의도가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그 와중에 점수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얻을까? 막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아무튼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답안 적어도 뭐 상관없다. 네, 말씀드리고 5시 47분이에요? 말이 안 돼. 네, 일단 빨리 할게요. 네, 빨리 하는데 아까 OT를 많이 하느라 네. 5분 하면은 끝납니다. 네. 여기 이제 설문 4번에서 청구항 3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요거 판례를 근거로 이제 논거를 작성하시고 하면은 이거는 당부 남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청구항 3은 일단 진보성 위반의 하자가 있는 상태니까 하자가 사실 명확하진 않죠. 이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진보성 위반의 하자가 진짜 딱 직접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어요. 항상 어설프게 해서 비슷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구성 각각이 공지된 선행문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항상 기출 답안을 보면은 다 진보성이 부정됨을 전제로 해서 조치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네, 당부 남자로 곧바로 가실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설문 3에서 진보성 위반의 하자를 터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허권 청구항 3의 하자 검토를 먼저 써주시고 당부남자 가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고 자유기술의 항변에서 문헌 침해 시 자유기술의 항변도 써줘야죠. 네. 특허 발명이랑 문헌적으로 동일한 걸 실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문헌 침해 시 자유기술의 항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실제 시험에서 채점이 보정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교수님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대요. 자유기술의 항변은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이 55회 당시에 문헌 침해 시 자유기술의 항변이 가장 A급 대법원 판례로 찍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엄청 두껍게 적었어요. 근데 점수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생각하지 못한 걸 적어도 이거 적는 게 바람직하면 사후적으로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대신에 그거를 앞쪽에 채점을 받는 사람들은 점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복불복이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무튼 교수님들 다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문제 2번. 그냥 편하게 할게요. 늦은 김에 한 5분에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여기 설문 1번, 2번, 3번 단일성, 신규성, 진보성 각각 이제 뭐 일반론 쓰고 사안 쓰고 하는 건데 이거 이때 당시에도 말 되게 많았습니다. 단일성이 결여가 되는데 도대체 뭔 말을 써야지? 그런데 이걸 그때 시험장에서 이렇게 쓴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야 심사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사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단일성 보면은 청구항1이랑 청구항2가 있는데 공통되는 기술적 특징을 뽑고 그게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이 되었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선행기술에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공통되는 기술적 특징이 이제 신규성이 부정이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문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사실 심사관도 좀 그래요. 단일성이 부정된다면 단일성 부정만 통제하면 되는데 청구항 1항, 2항 전부 다 신규성, 진보성을 굳이 다 판단을 해놨네요. 그 말은 뭐죠? 단일성 취지가 뭐냐면 이게 발명의 거리가 있거나 공통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선행문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분할을 유도하려고 단일성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 2항에 대해서 전부 다 선행문헌을 다 가지고 있고 신규성, 진보성 위반을 통지했으니까 단일성 취지상 이거 단일성 위반이라 통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네. 그래서 단일성의 취지는 아무튼 너무 다른 것들이 청구항에 이제 걸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달라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든지 그럴 때 사실 단일성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상황이 맞지 않은 거예요. 심사 기준에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단일성이 형식적으로 결여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선행문헌 조사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성 위반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고 저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는데 이미 다 판단을 하셨는데 단일성이 왜 문제가 되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안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단일성 요건 먼저 쓰라 했으니까 원칙 예외에서 45조 1항 쓰시고 예외 인정 요건에서 시행령 6조 이건 암기 다 하셔야죠. 청상기상, 동상, 기특, 기특성계 그래서 청구항 간 상호 관련성이 있고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상응해야 되고 그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 암기 다 하시고 사안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성을 통제하는 게 맞지 않다. 거절 이유는 이 단일성 취지상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해소가 됩니다. 실제.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시험장에서 사람들이 햄머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거 단일성이 부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이걸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실제 시험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멘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네, 멘탈이 나갔고 이제 설문 2번. 설문 2번은 신규성 판단에서 실적 동일성 요건 제시하고 청구항 1 신규성 주장 논거 제시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술적 특징 차이가 뭐가 있죠? 투명인지 아닌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인용 발명이랑.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실적 동일 요건 어떻게 제시하죠? 일단 법조문은 일단 서비스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조 1항 쓰시고 실적 동일 요건으로서 기술사상 실체를 실체 착안해서 판단해야 된다. 구성이 동일한 게 이하되 효과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내지적 동일,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 요 개념을 써줘야죠. 내지적 동일이 뭐죠? 표현만 상이한 거. 기술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만 상이한 거. 그러니까 실실의 동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 뭐죠?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주지관용 기술의 부사변으로서 효과의 차이가 없는 미세한 차이. 이 두 판례를 필수적으로 써주신 다음에 이제 투명이랑 투명이 아닌 거랑
이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 차이가 있죠. 사실 효과 차이가 제일 명확한 거죠. 투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잉크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육안으로 곧바로 식별이 가능한지가 사실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인용 발명에 비해서 신규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이냐 아니냐 구성차에 찍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전 GS 톡방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효과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것만 이거를 신규성 진보성 효과를 고려할 수 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파악 가능한 효과도 여기서 소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문제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렇게 써야죠. 네, 여기서 투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신규성을 최대한 주장을 해야 되니까 효과상 차이를 주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 설문 3번에서 복수 구성 요소 진보성 요건이 이제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 적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2항에 대해서 진보성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진보성을 주장하는 게 맞겠죠. 왜 그렇죠? 여기서 청구항 2항은 색변한 잉크관이 누름 장치랑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인용 발명 1항 3은 누름 장치랑 색변한 잉크관이 결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 차이가 있죠? 색변환 잉크관이랑 누름 장치랑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이 누름 장치를 통해 색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색 변환은 되지만 이게 수동일 수도 있는 거죠. 꼈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누름 장치는 있지만 이게 필기 펜촉 하나에만 붙어 있죠. 그냥 얘는 단순히 펜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거지 색을 변환하려고 누름 장치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적 결합된 전체를 언급을 해야죠. 어떻게 언급을 하죠? 인용 발명 2, 3은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청구항이는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이 누름 장치를 통해 색을 변환할 수 있다. 이거는 선행기술에 따로따로 공지가 되어 있을 뿐 이거는 이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공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특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설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 다른 것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걸 결합할 만한 암시 동기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뭐 효과상 차이가 있다.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많은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답안을 A급으로 작성을 했어요. 진보성 29조 2항 적고 복수 구성요소 진보성 요건. 이거 사실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라고 목차 수정해서 적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출제한 교수님이 싫어하실까봐 물어본 대로 복수 구성요소 진보성 요건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판례들 뭐 다른 것도 상승 효과니 뭐니 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거 적고 이거 판례 잘 적는지 보려고 출제한 건 아닐 것 같죠. 여기서 사안을 잘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소설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소설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차피 교수님들이 거의 다 못 읽어요. 왜냐면 이거 보면은 이제 눈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막 구성들 섞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고 특유하고 과제 해결 원리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중간중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고득점이 뜨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실제 맞고 안 맞고에 떠나서. 그래서 이게 실제 기술 관계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교수님들 잘 못 본다. 그거를 통해서 역이용해서 적당히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배점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양 조절은 이제 사실 이 판례로서 해주시면 되겠죠. 내가 사안에 적을 게 많다 하시면은 이제 판례를 좀 줄이고, 네, 여기 사안에 적을 게 없다 하시면 판례를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2번까지 해설을 드렸고 문제 3번. 문제 3번은 이제 일부 계속 출원이 출제가 되었다. 이때 당시에 이거 어디 학교의 특강에서 나온 거냐 하면서 막 시끌벅적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후적으로는 일부 계속 출원이란 개념을 모르더라도 그냥 우선권 주장 법리에 따라서 풀면 이게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도 그려놨어요. 맨 처음에 복합우주죠. 복합우주가 뭐죠? 하나의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여러 개 묶은 거. 그래서 얘가 두 개, 원출원이랑 일부 계속 출원 두 가지를 묶었죠. 그래서
특허 요건 판단 시점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 맨 앞으로 나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이 실제 출원일 기준을 판단하는 이게 특허 요건 판단이죠. 아니, 판단 시점이죠. 요거 적을 때는 조약 우선권 주장 뭐 일반론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플러스 알파 하고 싶다면 복합 우선권 주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제 청구항별 판단 시점이 달라질 뿐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부적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적어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특허 요건 판단 시점 해서 날짜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 원출원일, 미국 일부 개수 출원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청구항별로 이제 판단 시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구항에 대한 거절 이유 타당성 이거는 이제 거절 이유 내용이 청구항 1 청구항 1은 사실 이 판단 시점상 이 앞에 선공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 이게 선행기수 적격이 없기 때문에 거절 이유가 부당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항 2 청구항 2는 판단 시점을 잡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A 플러스 B는 선행기수 적격이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총소로봇 C는 선행기술 적격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기술 적격이 없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B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거절 이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죠?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상 신규성은 선행문헌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이 부당하다. 이 부분까지 찝어줘야 되는 거고 청구항 사망 청구항 사망은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서 이 실제 출원일 기준은 앞에 있는 모든 선행문헌이 다 인용 참증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일단 선행 기술 문헌 적격을 고려하면은 이게 진보성 할 때는 선행 문헌의 기술 분야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의학 분야가 나와가지고 이게 선행 기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불분명한 상태고 이 선행 기술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결합할 만한 암시 동기가 특별히 제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설사 암시 동기 등이 있어서 이걸 결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합을 했을 때는 D랑 D'이랑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정이 설문에 제시된 바가 없으니까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는 부당하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선행기술 적격이 다 있고 이걸 결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D랑 D'이 특별히 기술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진보성 판단에 증명 책임을 사실 적용합니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는 이제 그런 사정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사실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점짜리라서 저는 이게 그게 있네요. 여러분들도 답안 작성하는 옆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저도 이게 다른 데서 나가니까 이제 불안하면 나는 늦었네 이러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청구항별 특허 요건 판단 시점에서 뭐 일반로 쓰고 청구항별로 뜯어서 이제 판단 시점 적고 그다음에 거절 이유 타당성도 관련 특허 요건에서 신규성, 진보성 적으신 다음에 청구항별로 해서 아까 내용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문 2-1에서 뭘 바꾸죠? 이 실제 출원일을 조금 늦게 바꾸죠. 이거 느리게 바꾸는데 이거에 따라서 A 플러스 B가 소급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왜 소급하지 않죠? 이 원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났고 두 번째로 이 중간 출원은 최선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특허요건 판단 시점이 자기 출원일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거절 이유의 타당성 하면은 거절 이유가 타당하게 되겠죠. A 플러스 B가 공제된 상태니까 얘는 타당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적어줄 수 있죠. 거절 이유 통지서 내용을 보면은 뭐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말은 있지만 우선권 주장이 부적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물어본 대로 목차 찢었어요. 청구항 1 특허요건 판단 시점, 청구항 1 거절 이유 타당성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우선권 주장 불인정 통지 문제 해서 요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최초로 나온 거 아니고 옛날 기출문제 보더라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준원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준원점 아니라서 저도 플러스 알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준원점은 사실 교수님이 이 문제 낼 때 이 우선권 주장에 부적법한 이유를 썼냐 안 썼냐 이게 아니라 이걸 당기게 되면 소급하지 않으니까 거주료가 타당해지는지 이거를 사실 확인하기 위한 문제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여야 되고, 거주료 통지서 내용에 만약에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적으면 되죠. 여기 또 판례 뜯어가지고 판례 적고 사안 적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투머치니까 적당히 짧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 2-1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여전히 1로 소급을 합니다. 여전히 1로 소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허 요건 판단 시점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 일부 계수 출원일, 네, 이때가 되는 것이고, 신규성, 진보성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 공지 발명을 보니까 A 플러스 B밖에 없어요. C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신규성은 인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정이 특별히 제시된 게 없어요. 출원 전에 뭐 이거 극복할 수 있다는 사정이 없으니까 진보성도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요건 판단 시점 잡았고, 인용 발명별로 다 판단해 줬어요. 1은 적격이 될 수 있고 2, 3은 될 수 없다 써주시고, 청구항 2 신규성 검토, 청구항 3 진보성 검토 해서 이거는 사실 목차를 전 일부러 쪼갠 거예요. 원래 물어본 바대로 목차를 뜯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인용 발명 적격 검토가 선행적으로 사실 되어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얘를 빼낸 것이다.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뭐 그냥 판단을 해주시면 끝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일부 계속 출원이 나왔을 때 이때 시험장에서 좌절하신 분들은 다 쌌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나왔더라도 정신력 똑바로 잡고 기본기대로 그냥 풀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나와서 놀랐대요. 이렇게 푸니까 이게 다 정답이라니.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일부 계속 출원해가지고 모지한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다 쌌죠. 3번 싸고 4번 싸고, 네, 망한 거죠. 그래서 정신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문 문제, 이거는 차이점 겁나 많다. 그 다음에 장점, 뭐 보정을 수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싸다.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점짜리인데 저는 일단 어떤 거 2개의 차이점 물어보면 의치즈를 각각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하면 공통점 적고 차이점 적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공통점은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뭐 가볍게 적어줄 수 있는데 얘는 메인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되고, 차이점을 빵빵하게 적어주면 좋다. 그래서 얘는 비교적 많이 나오는 애니까 이거를 눈도장을 많이 찍어 놓으면은 이거를 굳이 암기 안 하더라도 비슷하게 몇 개 이제 추출해서 한 4-5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적어놨어요. 네, 투머치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재심사 청구 장점 아까 말한 대로 보정을 수반할 수 있고 조금 더 싸다, 저렴하다. 문제 4번. 문제 4번은 이때 당시에 사실 56회가 실무용 문제가 도입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55회 때 교수님들 원래 실무용 스타일 문제를 안 냈어야 되는데 실무용 스타일 문제를 56회 때 미리 연습시켜주자 해서 여기까지도 실무용 문제가 사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실무용스러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이 기본 법리로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42조에 따른 거절이를 통지할 수 있는 청구항 및 그 근거, 요거는 제가 특별히 해설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항은 거절이유 없고 2항, 3항, 4항, 5항은 각각 이런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 자기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찾아낸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내가 목차로 잘 보이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기재불비 문제를 할 때는 카테고리 체킹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재불비 문제가 나오면 카테고리 먼저 보자. 왜냐면 카테고리 안 보고 내용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뭐에 있어서 뭐뭐 이거 계속 누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테고리 그 청구 대상 명확 이런 거 물건에 있어서 무슨 방법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 기재불비잖아요. 그거 누락하지 않는 방법은 기재불비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카테고리를 먼저 검토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누락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청구항에 기재불비 한두 개 찾았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면 안 된다. 4개가 나올 때도 있다. 네, 그래서 집중력 꼭 가지고 봐야 되고 얘네들은 한 번 누락하면 다시 봐도 절대 안 보인다. 네, 그래서 기재불비 그리고 저 일반론 하나도 안 적었죠. 보면은 12점짜리인데 네, 일반론 적으면은 당연히 더 좋죠. 근데 일반론 적으면서 여기서 누락된 게 있다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조성비 이거 문제는 이거 특허법 판례인데 짱돌인데 그때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튼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은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원 출원은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2개 제시하죠. 원 출원에선 재설제만 남긴다. 그러면은 여기서 5항, 4항 얘네 2개를 삭제를 하겠다라고 사실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서 분할 출원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조 방법으로 분할 출원을 하겠대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전제 조건을 충족하게 해서 원출원 청구 범위 보정해서 뭐 협의제 회피라고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4항, 5항을 삭제한다. 제조 방법 이런 거 겹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작성. 이거는 적는 형태가 사실 되게 많아요. 적는 형태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어떤 거 합친 거죠? 요 4항이 제조 방법이었잖아요. 요거를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A, B, C, D가 모두 다 들어가 있죠. A, B, C, D가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A, B, C에 함량이 있는 청구항 2항을 뒤에 붙였고 D에 함량이 있는 청구항 3항을 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사실 컴퓨터로 했으니까 더 쉽죠. 컨트롤 CV에서 적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손수 다 적어야 된다. 토시 안 틀리게. 그리고 기재불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노가다인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실제 손으로 해봐야지만 사실 이게 남아요. 왜냐면 GS 문제를 풀면은 이걸 실제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눈으로 보는 거랑 이게 진짜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느낌이구나. 네,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항을 원출원해서 같이 삭제했으니까 5항을 청구항 2항으로 종속항으로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아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우선심사 하려고 하는데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고 해서 61조 우선심사 뭐 의취지 적어주고 1호, 2호, 3호 요건을 적어준 다음에 각각의 해당 여부 판단하시면 되는데 1호는 제낄 수 있죠. 왜냐면 제3자 실시인데 그런 게 특별히 보이지 않고 2호에 긴급 처리 필요해서 시행령 구조 적어주시면 되고 3호에 재난 대응 필요 이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된 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네,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다. 이거 녹색 기술 뭐 적어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출원인이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친환경 제설제는 사실 2개가 걸리죠. 녹색 기술이랑 재난 대응 이게 2개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취재가 된 다음에 일단 그때 당시엔 재난 대응은 없었어요. 근데 재난 대응이 개정법으로 추가됐으니까 이제 우선심사 사유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이게 최근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출원한 거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출원한 거랑 이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지엽적인 거라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세요. 저는 그냥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출원을 했다 하면은 이거 우선심사 사유가 곧바로 되는데 이 대표자가 출원을 했다 하면은 이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법인이 아니어서 이게 법인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다면 그때 대표자가 출원했을 때 이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가 출원한 거다 증명하면 우선심사 사유를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무적으로 지엽적인 건데 아무튼 우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긴급처리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령 구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도 이게 당연히 녹색 기술로 볼 수 있어요. 친환경이니까. 근데 이게 녹색 기술 직접 기술이 있고 녹색 기술 관련 간접적인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설문상 이게 녹색 기술의 직접 기술인지는 그 불분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녹색 기술 직접 기술로 입증을 해야지만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요 부분까지 디테일을 다루는 것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거 거기까지 안 적는다 하더라도 녹색 기술을 언급해주면 배점이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거는 사실 미시적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선심사 사유 잘 적어주시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답안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의취제에서 61조 적고 우선심사 사유에서 각 호에 1, 2, 3호 적고 이미 충족이 된 요건, 충족이 필요한 요건 나눠놨어요. 그래서 실시 중이다. 이거 충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난 대응 필요. 제설제니까. 그 다음에 충족이 필요한 요건은 그 대표자 그 법인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나 녹색 기술, 직접 기술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늦게 끝마쳐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은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